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울어요? 6살짜리 손자의 순수한 물음에 평생을 굳건히 살아온 친정아버지는 그날부터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침묵의 기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따뜻한 사연에 공감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울어요? 6살 손자 민준이 작은 머리를 한철의 무릎에 기대고 말했습니다. 한철은 아들의 말에 무심코 신문을 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쇠를 다루며 살아온 그의 가슴에 쿵 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진 것만 같았죠. 민준아, 엄마가 언제 울었어? 한철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도 울었어요.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 나갔는데 엄마는 부엌에서 혼자서 울었어요. 제가 다 봤는데 엄마는 모르는 척하라고 했어요. 민준의 말이 이어질수록 한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밥도 못하고 청소도 못한다고. 아빠는 가만히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4살배기 지아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철의 팔을 붙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많이 울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한철은 눈앞에 있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내비치는 법이 없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격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한철은 겨우 그 한마디만을 내뱉을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시장에서 돌아온 딸 세영의 얼굴을 본 한철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밝고 활기 넘쳤던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웃음도 어딘가 어색했죠. 결혼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딘가 모르게 눈가가 부어있는 듯한 모습에 한철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사위 태수는 급한 회사 일로 오지 못했다고 했지만 한철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세영은 애써 밝은 척하며 전을 부쳤습니다. 아빠, 제가 전 부쳐왔어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김치전이요. 딸이 부엌으로 들어간 후 한철은 묵묵히 앉아있는 손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표정도 예전처럼 해맑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는 6살이라는 나이답지 않게 엄마를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철부지 같은 아이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은 한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 딸이 시집에서 구박받으며 사는 건가? 딸이 힘들까봐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고 그저 마음만 졸이고 있었죠. 다음 날 한철은 일부러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영아, 어제는 잘 들어갔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고 한참의 침묵 끝에 세영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잘 들어왔어요. 민준이가 가끔 엄마가 운다고 하던데. 딸의 거짓말을 한철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차마 더 이상 캐물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한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딸을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철은 딸이 걱정되어 종종 수원에 있는 세영의 집 근처를 배회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트 앞에서 장을 보는 세영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세영은 물건 하나하나의 가격표를 꼼꼼히 살피고 조금이라도 더 싼 것을 사기 위해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나 한철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사위 태수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고 시댁도 꽤 넉넉하다고 들었는데 왜 딸은 이렇게 푼돈까지 아끼며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철은 오랜 친구 상훈을 만났습니다. 상훈은 수원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영의 집 근처였죠. 한철아, 내 딸 세영이가 우리 가게 자주 오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상훈의 말에 한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지난번에 시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구박하더라고. 이것도 비싸다, 저것도 쓸데없다면서. 세영이는 그저 네, 어머니 하면서 고개만 숙이고 있고 보는 내가 다 안쓰러웠어. 상우는 말을 잇자 한철의 주먹은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세영이가 가끔 혼자 와서 작은 소주 한 병 사가더라. 예전엔 술 입에도 안 되던 애였는데 한철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딸을 친정아버지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감에 숨을 쉴 수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턱대고 나섰다가 딸이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만 쌓여갔습니다. 그날부터 한철은 딸을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하고 과묵했던 그가 딸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한 아버지의 조용한 관찰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철은 그동안 몰랐던 딸의 현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도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몰라 마음만 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세영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한철은 새벽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더 맛있게 끓였겠지만 그는 딸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죠. 세영아, 아빠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미역국 끓여놨는데 잠깐 들르지 않을래? 전화기 너머로 한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아빠 고마워요. 근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친척분들이 오신다고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아빠. 죄송해요. 세영의 목소리에는 기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죠. 한철은 끓여놓은 미역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철은 딸에게 작은 케이크라도 전해주고 싶어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세영의 아파트 근처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산 그는 망설이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세영아, 아빠가 내 집 근처인데 잠깐 케이크만 전해주고 갈게. 아빠, 지금은 좀 세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죠. 한철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빠가 지금 올라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잠시 후에 내려갈게요. 30분쯤 지났을까 아파트 입구로 내려온 세영의 모습은 한철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억지로 웃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딸. 한철이 케이크를 건네자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요.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세영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케이크를 받아들고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한철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기 아기 엄마가 따님이세요? 아침부터 좀 소란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따님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였다가 시어머니한테 엄청 혼나더라고요. 돈 낭비라고 소리가 복도까지 다 들렸어요. 한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다음 날 한철은 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먼저 정은의 친정 이모였죠. 형부 나예요. 오늘 세영이한테 전화했는데 계속 울기만 하고 말을 안 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한철은 경비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형부, 사실 저도 세영이가 걱정돼요. 작년에 보니까 너무 말랐더라고요. 준노도 우리 엄마 불쌍해라고 하던데 6살짜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형부, 지난달에 세영이가 저한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사위가 대기업에 다닌다는데 왜 생활비가 부족한지. 한철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제, 내가 알아볼게. 고맙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세영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아저씨, 저 미선이에요. 세영이 좀 이상해요. 오늘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는데 나 같은 사람 생일 챙겨줘서 고맙다고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한철은 딸이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한철은 다시 딸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빠, 여긴 웬일이세요? 한철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어제 엄마 생일이었는데 할머니가 엄마 혼냈어요. 밥도 먹지 말래요. 민준의 말에 세영은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지만 한철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운 후 세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애들이 엄살이 심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한철은 딸을 보내고 돌아섰지만 아파트 2층 창문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휙 하고 커튼을 닫아버렸죠. 그날 오후 한철은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세영이 아버님이시네요. 근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세영 씨가 너무 불쌍해서요. 어제도 시어머니가 생일인 며느리한테 온갖 구박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생일을 챙겨라면서. 벽이 얇아서 다 들려요. 아주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세영 씨를 만났는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밥을 못 먹었다고 하더군요. 식구들 밥 다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야 본인이 먹을 수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 무슨 시대인데. 한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날 밤 한철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죠. 그 안에는 딸과 관련된 기록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철은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목격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죠. 세영아, 아빠가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게. 내가 당한 일들을 아빠가 다 기억할 거야. 한철의 조용했던 침묵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철의 굳건한 결심과 달리 딸 세영은 여전히 시댁의 그늘 아래 힘겨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녀는 홀로 고통의 시간을 버텨내고 있었죠. 생일이 지나고 한 달쯤 후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민준의 유치원에서 가을 학예회가 열렸습니다. 한철은 며칠 전 민준에게 직접 초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번에 율동 발표해요. 꼭 와야 해요. 한철은 손자의 재롱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딸 세영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딸은 요즘 들어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는 약속도 계속 피하고 있었거든요. 학예회 당일 한철은 일찍 유치원에 도착해 강당 입구에서 세영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세영이 나타났는데 한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은 커다란 도시락 가방을 2개나 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세영아, 그게 다 뭐니? 무거워 보이는데. 아, 이거요? 민준이네 반 아이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김밥이랑 유부초밥 좀 만들어 왔어요. 세영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한 것 같았죠. 한철은 딸이 조금이나마 밝아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강당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앞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펼쳐 놓았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김밥과 유부초밥이 가득했습니다. 와, 민준이 엄마가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정말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옆 반 학부모가 감탄하며 말하자 세영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그때 강당 입구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한철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도 오셨네.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있었네. 마치 한철 앞에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듯 시어머니는 일부러 목소리를 키워 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영이 차려놓은 도시락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죠. 이걸 누가 먹겠다고 이렇게 많이 해왔어?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피자나 시켜주지. 한철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아버지 앞에서 며느리를 더 깎아내리는 것 같았죠. 한철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세영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제발 참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세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혼자 오버한 거예요. 원래 집에서도 이래요.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죠.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정성은 봐줘야죠.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정성은 무슨, 김밥 많은 것도 서툴러서 제가 다시 가르쳤다니까요. 저거 먹을 만한지도 모르겠네. 한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서려는 순간 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봐요. 알면서 왜 그래? 돈이 그렇게 많아? 내 돈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인데. 그때 민준이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이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준을 가로막았죠. 민준아, 이런 거 먹지 마. 할머니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민준은 시무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나 위해 만든 건데. 엄마가 만든 게 뭐가 중요해? 맛있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 다른 학부모 한 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방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 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무시하고 세영에게 말했습니다. 야,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 애들은 피자나 치킨을 더 좋아해. 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어머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한철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학예회가 끝난 후
아이들이 세영이 만든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요리 잘해 라고 자랑하며 기뻐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또다시 다가와 민준의 김밥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거 먹지 말랬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민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세영은 황급히 다가왔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렇게 애를 버릇없이 키워서 어쩌려고. 할머니 말도 안 듣고.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 속에서 세영은 얼굴이 빨개진 채 민준을 안고 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철도 그 뒤를 따라갔죠. 복도에서 세영은 민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집에서 더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엄마,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 맨날 그래? 6살 아이의 순수한 물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기만 했죠. 한철이 다가오자 세영은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세영아, 괜찮니? 괜찮아요, 아빠. 시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세요. 저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딸의 말이 한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한철은 민준이를 만나러 유치원에 들렀다가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지난 학예회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안타까웠어요. 민준이가 요즘 유치원에서도 기가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날도 할머니 때문에 울었고요. 한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상황을 찍어 놓은 영상이 있을까요? 제가 좀 늦게 와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네, 저희가 행사 때마다 사진이랑 동영상을 촬영하거든요.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한철은 망설이다가 네, 보내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할 날이 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한철은 받은 동영상을 보며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세영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혼자 복도에서 눈물을 훔치는 세영의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한철은 수첩을 꺼내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날짜, 장소, 목격자, 그리고 증거 자료까지. 조용했던 아버지의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치원 학예회 사건 이후 한철의 수첩에는 새로운 기록들이 하나둘씩 추가되었습니다. 딸 세영이 겪었던 모멸과 수모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죠. 한철은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딸을 위해 쓰일 날이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저녁 한철의 집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죠.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영이 종이 박스 하나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 옆에 민준과 지아가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울고 있었죠. 세영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한철의 목소리가 떨리자 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빠, 저 쫓겨났어요. 한철은 황급히 딸과 손주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고 세영이 들고 온 종이 박스에는 옷까지 몇 벌과 아이들 용품만이 대충 담겨 있었죠. 6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것이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에 한철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지아야, 할아버지가 따뜻한 우유 타줄게. 울지 마. 한철은 아이들을 달래고 세영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세영이 조금 진정되자 한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이유가 뭔데? 제가 시댁돈을 훔쳤대요. 생활비로 받은 돈을 제가 빼돌렸다고 하지만 아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셔서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돈으로 살림했는데 민주는 한철의 품에 안겨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도둑이래요. 우리 엄마 도둑 아닌데 아빠도 엄마 나가라고 했어요. 한철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내 살배기 지아도 엄마 불쌍해 할아버지가 도와줘라며 울고 있었죠. 한철은 당장이라도 사위네 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먼저 딸과 손주들을 보듬어야 했습니다. 그래, 일단 쉬자. 너희들 방은 항상 비워뒀으니까 들어가서 쉬어. 민준이랑 지아도 할아버지 집에서 푹 자자. 세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후 한철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민준이 라면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한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집이 이제 너희 집이다. 걱정하지 마. 그날 밤 한철은 거실에 앉아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이 가져온 종이 박스를 물끄러미 들여다봤죠. 온 가족의 짐이 고작 이 작은 상자 하나에 불과하다니 새벽 2시쯤 세영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너도 못 잤구나. 앉아라. 부녀는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바보 같죠? 그렇게 당하고도 참고 살았으니까요. 아니다. 내가 참은 건 아이들 때문이었잖아. 그런데 아빠 오늘 쫓겨날 때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울지 않아도 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가 우는 걸 그렇게 많이 봤구나 싶어서. 한철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울 일 없을 거야. 아빠가 있잖아. 다음 날 아침 한철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가 늘어난 집은 활기가 돌았죠. 비록 상황은 안타까웠지만 딸과 손주들이 편안하게 아침을 먹는 모습을 보니 한철의 마음도 조금은 놓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 가야 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쉬는 게 어떻겠니? 며칠 할아버지 집에서 푹 쉬다가 가도 될 것 같은데. 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오늘은 좀 쉬게 해주세요. 그때 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세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결국 한철이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사돈 어른이세요? 거기 제 며느리 있죠? 당장 집으로 보내세요. 도둑질한 돈 가지고 튀면 어떡해요? 한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돈을 훔쳤다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무슨, 그냥 그랬으니까 내쫓은 거죠. 당장 보내세요. 한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 취급하는 건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세영이는 당신네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시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철은 세영에게 말했습니다. 세영아, 이제 아빠가 나설 때가 된 것 같구나. 세영은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한철은 서랍에서 그동안 적어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사진들, 유치원에서 받은 동영상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빛을 발할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아버지의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딸 세영이 쫓겨온 지 사흘째 되는 날, 한철은 30년 지기 친구이자 변호사인 재현을 만났습니다. 한철은 그동안 모아둔 수첩과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재현아, 이걸 좀 봐줘. 우리 딸이 당한 일들이야. 재현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시어머니의 구박 내용, 유치원, 하계회 동영상, 이웃들의 목격담, 그리고 생활비 관련 메모까지. 한철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정신적 학대, 명예훼손, 그리고 재산 문제까지.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게 된 후부터 하나씩 적어뒀어.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재현은 특히 한 가지 서류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집 리모델링 계약서 세영이 명의로 되어 있네? 한철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시댁을 리모델링했대. 3,500만 원. 그런데 정작 딸은 그 집에서 쫓겨났지.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리고 이 생활비 장부를 봐. 한 달에 50만 원? 6식구가 이걸로 어떻게 살아? 한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 딸이 친정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기록이야. 통장 내역서도 있어. 재현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철아,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이야.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해.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자. 시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걸 막아야 해. 도둑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면 세영이가 더 힘들어질 테니.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지금 당장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해. 시댁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길 수 있거든. 특히 그 집이 세영이 명예 대출로 리모델링 됐다면 세영이의 권리를 반드시 보호해야 해. 그날 오후 한철은 집으로 돌아와 세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영아, 아빠가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 이제는 법적으로 내 권리를 찾아야 할 때야. 세영은 망설였습니다. 아빠, 그래도 아이들 아빠인데. 아이들 아빠? 비 맞으며 쫓아낸 사람이 과연 아이들의 아빠 자격이 있을까? 민준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한 번이라도 했니? 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민준이는 집에 온 후로 아빠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한철은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영아, 내가 도둑으로 몰린 채 살아갈 수는 없어. 아이들도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랄 수는 없고, 이제 더 이상 참지 말자. 세영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다음 날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내용 증명이 시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중단, 명예 회복, 그리고 세영이 명의로 받은 대출금 변제 요구가 담겨 있었죠. 이틀 후 예상대로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위 태수가 직접 한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뭡니까? 내용 증명에 가처분이라니요. 한철은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아니, 부부싸움에 왜 이렇게까지. 부부싸움? 자네가 아내와 아이들을 비맞으며 쫓아낸 게 부부싸움인가? 그리고 세영이가 도둑이라는 증거가 있나?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 취급하고 쫓아낸 거지.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자네도 같이 쫓아냈잖아. 그리고 세영이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 3,500만 원은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집 리모델링에 썼잖아요. 세영이도 같이 사는 집인데.
같이 사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왜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 법원에서 판단받아보자고. 그때 집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예요? 한철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할아버지 곧 들어갈게. 태수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라도 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자네가 쫓아낸 아이들을 이제 와서 보겠다고? 돌아가. 한철은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문 앞에서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죠. 그 후 시어머니의 역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세영이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죠. 하지만 한철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낸 동네 사람들을 만나 진실을 알렸고 딸이 시장에서 돈을 아끼며 장을 보던 모습을 목격한 상인들의 증언도 확보했죠. 세영이가 도둑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 아이는 1,000원도 아끼려고 흥정하던 애였는데 슈퍼 주인 상훈도 거들었습니다. 세영이가 가끔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는데 꼭 다음날 와서 갚았어요. 그런 아이가 도둑이라니 어이가 없네. 한철은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모아 변호사를 통해 추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혼 소송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데 양육권은 꼭 가져오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런 집에 둘 수는 없어요. 한철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가진 증거들이면 충분해. 그날 밤 한철은 수첩을 펼쳐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댁 리모델링 대출 문제, 세영이 당한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까지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힐 준비를 마쳤죠. 이제 시작이다. 내 딸을 그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조용했던 아버지의 복수가 마침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철의 치밀한 준비 끝에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조정 기일이 있었지만 시댁 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오히려 세영이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라며 역공을 펼쳤죠. 드디어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는 날 한철은 세영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세영은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그 사람들 다시 만나는 게.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우리에겐 진실이 있어. 법정에 들어서자 태수와 시부모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세영 측 변호사인 재현이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정신적 학대를 보여주는 유치원 학예회 동영상, 이웃들의 진술서, 그리고 경제적 착취를 입증하는 통장 내역서까지. 재판장님, 피고 측은 원고에게 한 달 50만 원의 생활비만 주면서 6식구 살림을 전담시켰습니다. 원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친정에서 보태가며 생활했죠. 시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원고가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입니다. 돈을 함부로 써서 늘 부족했던 거죠. 그때 한철이 준비한 증거가 빛을 발했습니다. 세영이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으며 장을 보던 모습을 담은 상인들의 진술서였죠. 이 진술서를 보시면 원고가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00원을 아끼려고 시장을 돌아다녔다는 증언이 여기 있습니다. 판사가 태수에게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도둑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태수는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가계부를 확인해 보니 맞지 않았다고. 가계부만으로는 도둑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거는요? 재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명예도용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시댁집을 리모델링 했는데 정작 원고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이 대출 계약서에 원고의 서명이 있는데 강요에 의한 것입니까? 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셔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판사가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질서를 지켜주세요. 이어서 양육권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가사조사관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죠. 아이들과 면담한 결과 두 아이 모두 어머니와의 생활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남 민주는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엄마만 우리를 사랑해요라고 진술했습니다. 태수가 항변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바빴을 뿐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계속했습니다. 민준이는 또한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히는 걸 많이 봤어요. 아빠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목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시댁 측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세영이 도둑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명백해졌죠. 마지막으로 한철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딸이 결혼 후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봤습니다. 밝고 명랑했던 아이가 점점 수척해지고 우울해졌죠. 그리고 제 손자가 엄마가 맨날 운다고 할 때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철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딸이 비 맞으며 쫓겨온 날 손자들은 젖은 신발을 신고 울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딸의 손에는 종이 박스 하나뿐이었죠. 6년을 산 집에서 가져온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시어머니마저도 말을 잃었죠. 판사가 태수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는 아내와 자녀들을 비 오는 날 집에서 내쫓은 것이 맞습니까? 그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본인의 의사는 어땠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피고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을 선고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혼인 중 형성된 피고 명예예금, 적금, 퇴직금 등 금융재산의 40%를 원고에게 분할하라. 더 놀라운 것은 다음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원고를 도둑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그리고 원고 명예 대출금 3,500만 원은 실질적 수혜자인 피고, 가족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시댁을 이렇게 망하게 하다니.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경제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법정을 나오며 태수가 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세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신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당신은 아이들이 엄마가 당하는 걸 보게 했잖아요. 한철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자, 세영아. 이제 끝났어. 법원을 나서는 세영의 표정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내 딸인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와 아이들의 새로운 삶 말이야. 그날 저녁 한철의 집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준과 지아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죠. 엄마, 이제 우리 할머니 집에 안 가도 돼? 그래, 안 가도 돼. 야호! 할아버지 집 최고야. 한철은 행복해하는 가족들을 보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의 통쾌한 승리 후 세영은 6년간의 지옥 같던 시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철은 딸과 손주들을 위해 집을 단단한 울타리처럼 지켜냈죠. 판결이 나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태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느라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대출금 채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시댁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철은 동네 은행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부모가 대출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표정이 매우 어두웠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고객님,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한도까지 되어 있으십니다.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들이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은데. 한철은 모른 척 지나갔지만 시댁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아주버님이 전화했어요. 시부모님이 자기네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대요. 왜? 형님이 어머니가 동서한테 한 짓을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시냐고 했대요. 한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하더니 정작 본인들도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신세가 된 것이었죠. 그 후로 시부모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태수는 판결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를 팔고 적금도 해약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렸지만 시부모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철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사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세영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데요? 그게 손주들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때 집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하지만 민준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뒤로 숨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한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싫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돌아가세요. 사돈, 제가 잘못했어요. 세영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집이 망했어요. 아들도 저희를 원망하고 큰아들네도 저희를 안 받아줘요. 그게 세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영이가 고소를 취하해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제발 부탁드려요. 한철은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뭐합니까? 사돈 어른이 말씀해 주시면 세영이가 들을 거예요. 제발. 그때 세영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죠. 어머니. 세영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줘. 우리 집이 정말 망했어. 내가 고소만 취하해주면. 세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요. 판결받은 돈으로 겨우 새 출발하려는데 그걸 포기하라고요? 6년 동안 당한 게 있는데.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무리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손주들은 보게 해줄 수 있지 않니? 민준이 엄마 뒤에 숨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싫어. 할머니는 엄마 울려. 세영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들으셨죠?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며 한마디 더 했죠. 세영아, 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한철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네, 아빠. 이상하게도 후련해요. 그분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부모가 결국 경상북도 봉화의 시골 친정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었죠. 태수도 부모님을 모시기 힘들다며 따로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영아,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 혹시 애들이라도 한번 보여줄 수 없을까? 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어서 매일 우신다. 세영은 단호했습니다. 애들이 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당신은 애들 양육비나 제때 보내세요. 양육비 그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운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법원 판결대로 하세요. 전화를 끊고 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철은 곁에서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힘들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양육비 안 주면 강제 집행하면 돼. 세영은 한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강해졌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한철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밝게 말했죠. 할아버지, 나 이제 행복해요. 엄마도 안 울고 우리도 혼나지 않고. 그래, 우리 민준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지아도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집 최고. 맨날 여기 살래? 세영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이 훨씬 행복했죠. 창밖으로 초여름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철은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 같구나. 시부모는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남의 며느리는 그렇게 구박했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돌아갈 곳 없이 쓸쓸한 시골집에서 둘이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철은 세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세영은 그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 초입에 자리 잡은 아담한 가게였죠. 세영이네 반찬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 6시 한철은 세영과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배달 스티커를 붙이고 반찬을 포장하는 일을 도와줄 참이었죠. 아빠 매일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할 일 없는 늙은이한테 일거리 준 거지. 세영은 웃으며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예전의 밝은 미소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주문이 많네요. 아빠, 배달 스티커 좀 더 준비해 주세요. 한철은 스티커를 붙이며 흐뭇하게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손님이 늘어났죠. 세영의 정성스러운 손맛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인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우리 남편이 집밥 같다고 난리예요. 감사해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점심 도시락도 하실 생각 없으세요? 직장인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시락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님이 나간 후 한철이 말했습니다. 도시락 괜찮겠는데? 점심시간에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런데 아빠, 저 혼자 하기엔 벅찰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을 구해야지. 이제 사업을 키울 때가 됐어. 오후 2시 가게가 잠시 한가해졌을 때 민준과 지아가 학교와 유치원을 마치고 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아이들은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시작했죠. 한철은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우리 엄마 반찬 맛있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민준의 말에 세영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더 맛있게 만들어야겠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철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세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아빠는 쉬세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저녁하는 날이야. 너도 하루 종일 일했잖아. 세영은 묵묵히 저녁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등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철이 끓인 된장찌개와 세영이 가게에서 가져온 반찬들이 차려졌죠. 할아버지, 된장찌개 최고. 지아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철은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죠. 세영아, 내일 시장 가서 도시락 용기 좀 보자. 도시락 사업도 시작해야지. 네, 아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걱정이야? 내 솜씨, 그리고 아빠가 있잖아. 세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또 그 소리. 내 딸이 얼마나 대단한데. 혼자서도 충분히 잘했을 거야. 식사를 마치고 한철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할아버지,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할아버지가 상 줘야겠다. 세영은 설거지를 하며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노는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예전 시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밤 9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한철과 세영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요즘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일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하니?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어서 제가 독립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더 행복해졌으니까요. 한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때로는 힘든 일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지. 그리고 아빠, 제가 아빠한테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아빠. 한철은 딸의 말에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한철은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죠. 세영의 고등학교 친구 미선이었습니다. 세영아, 너 완전 달라졌다. 너무 밝아 보여서 좋다. 미선아, 오랜만이야. 두 친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선이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죠. 와, 세영아, 대단하다. 이렇게 번듯한 가게를 차리다니.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어.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한철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영이가 다 한 거지. 난 그냥 옆에서 거둔 것뿐이야. 점심시간 세영은 처음으로 도시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반응은 뜨거웠죠. 준비한 30개가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사장님, 도시락 정말 맛있어요. 내일도 할 거죠? 네.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할게요. 한철은 바쁘게 움직이는 딸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1년 전 비를 맞으며 쫓겨났던 딸이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가 됐으니까요.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영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도시락이 다 팔렸어요. 이제 정말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일 구인 광고 내자. 좋은 사람 구해서 일 나눠서 하면 돼. 그날 밤 한철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죠. 오늘도 세영이가 밝게 웃었다. 아이들도 행복해 보인다. 내 딸이 이제는 내 앞에서 편하게 밥을 먹는다. 눈치 보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 밥상 위에는 내가 지킨 딸의 삶이 놓여 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다. 한철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평화로웠죠. 딸과 손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메아리쳤습니다. 그것이 한철이 원했던 전부였습니다.